왓썹 프로젝트는 대전외고 교민들이 모아주신 성원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재학생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학 학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선배와 후배가 서로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왓썹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왓썹 프로젝트가 대전외고인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왓썹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후배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SNS와 카페에 후기와 소감 적극적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간과 돈이 아니라 후배들이 전해주는 보람과 뿌듯함이 선배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외고 왓썹 프로젝트에서 컴퓨터공학과 멘토를 맡은 22기 프랑스어과 조건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컴퓨터를 배움으로써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컴퓨터와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제 강연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감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전외고고등학교 프랑스어과를 졸업하고 19학년도에 정시로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정시 계열별 통합 선발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전형은 정시를 통해 인문과 자연 계열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한 뒤에 1년 동안 전공이 없는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한 후 이후 전공을 선택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입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 등 특수 전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전공에 문이과 제한이나 성적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전 1학년 한 해 동안 2가지 전공 위주로 수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컴퓨터 공학 전공에 진입을 해 현재 3학년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트랙을 이수 중이고 동대학원 메디컬 AI 랩실에서 딥러닝 기반 질병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강연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이후에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아래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오픈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공대나 공학자를 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답하기 어렵다면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체크무늬 셔츠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대하면 이제 전형적인 이과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공을 하고 전공 수업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공대 핵심은 바로 이제 최소한의 비용과 그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공학은 이 개념에 컴퓨터를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그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이제 컴퓨터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죠. 제가 혹시 앞서 보여드린 가면 소개 사진에서 이래라 컴퓨터라는 문구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컴퓨터에게 일을 잘 시키려면 먼저 컴퓨터를 잘 알아야 하고 컴퓨터가 쓰는 언어로 컴퓨터와 대화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은 먼저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이를 통해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또 이 컴퓨터를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럼 학부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울까요? 보통 컴고 가면 코딩, 즉 코딩이란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에 약간 작은 의미를 말한 좁은 의미를 뜻하는데요. 이런 코딩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컴공에서는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인 과목 단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적힌 과목들은 전공기초 과목입니다. 전공기초 중에서도 수학과 과학 영역의 과목들인데요.
공대는 전공 기초가 조금 많은 편이고 이 과목에서 배우고 쌓아온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추후 전공 심화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을 모두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 따라 필수와 선택이 나눠져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전공 과목입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부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디자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네트워크 등 여러 영역의 수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공 기초로 보통 저학년 때 듣게 되고 이후 운영체제와 같은 필수 과목과 함께 본인이 관심 있는 세부 과목을 듣습니다. 제가 수학, 과학 이야기와 온통 영어로 된 과목 이름들을 보여드려서 컴퓨터 공학은 역시 뭐 공대, 공대다, 문과인 나의 길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간단한 동영상 제가 수업 때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무조건 이렇게 공학적인 지식만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것도 공부해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시로 수업 때 만들었던 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컴공이 막 수학이랑 뭐 물리만 한다, 컴퓨터만 배운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직접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조금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쯤에서 제가 장점을 말씀드려야 하지만 단점 먼저 이왕 말씀드린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장점으로 좀 컴공의 진입 장벽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 말하면 이건 아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주변에서 컴퓨터가 안 되면 저를 자꾸 찾습니다. 건이야 뭐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많이 찾으시는데요. 보통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CPU나 뭐 기본 회로와 같은 하드웨어 과목도 배우긴 하는데 이제 컴공은 주로 소프트웨어 쪽을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를 전공한다고 해서 컴퓨터 기기 자체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으로 수학인데요. 이제 컴공을 졸업하고 사실 수학을 다룰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기초를 제외하면 수학 과목을 이후에는 거의 듣지 않게 되고요. 1, 2학년 때만 몇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학부에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의 이론을 설명할 때 컴퓨팅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 수학이란 언어를 기초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수학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그 변화를 직접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쩌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공학적 사고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공대 핵심이 이제 저비용 고성능 고품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부분의 수업에서 이 두 가지를 키워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간은 계산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크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장점입니다. 이건 전공을 할 때 좋은 점인데요. 우선 공대 중에 물리와 수학을 가장 적게 배우고 적게 씁니다. 물리는 일반 물리학 딱 한 번만 배우면 되고 수학도 비교적 얕게 배우는 편입니다. 문과 출신이 가기에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공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마다 다르지만 컴퓨터 공학을 이제 공대로 두지 않고 소프트웨어 대학이라던가 뭐 IT 대학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기도 할 만큼 공대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공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소프트웨어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공자 대상으로 한 수업인데 전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은 이제 대외적으로 선발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대외 활동보다는 본인이 이제 쌓은 프로젝트 경험이나 동아리에서 활동한 프로젝트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동아리 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대외 활동에는 크게 비중이 없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컴공에서 배우는 대부분이 그동안 정규교과에서 접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학습자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수학을 제외한 모든 컴퓨팅 과목에서는 모두가 이제 평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공을 한 이후에 좋은 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을 필수로 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전화기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이렇게 많이 취업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컴퓨터가 있고 휴대전화가 있고 웨어러블 기기가 있는 시대에서 취업에 대한 부담은 약간 덜합니다. 또한 갈 수 있는 길이 매우 많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안 맞으면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사이를 조율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이 들어가고 게임 개발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전문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의 문도 굉장히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부에서 여러 컴퓨팅 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비교적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화되어서 이제 앞으로의 공부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쌓게 됩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점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공학자가 CEO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어도 이제 CTO를 넘어서 CEO를 자리 잡고 있는 공학 전공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AMD의 리사수 회장이나 카카오의 김범수가 있겠죠. 그럼 컴퓨터를 전공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보다 훨씬 많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무한한 전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처럼 인공지능 분야 연구 쪽으로 가셔도 되고 프로그래밍이 좋으시면 웹 어플리케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이터 전문가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정말 딱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다루면 나누자면 이제 프로그래머와 엔지니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엔지니어는 그 만들어진 것들을 유지보수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엔지니어는 연차가 쌓인 프로그래머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시는 등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이 맡게 됩니다. 혹시 네카라 쿠르당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 말을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상위 7개 기업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을 의미하고 최근에는 여기 이제 당근마켓과 토스까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온 기업들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배워보고 싶다면 위에 나온 기업과 뭐 대기업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실현시키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스타트업 취업이나 창업을, 또 연구가 하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공에 필요한 역량과 추천 자료를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여기에 나온 세 가지의 언어가 보이는데요.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듣는다면 가장 먼저 작성하는 코드가 될 것입니다. 헬로 월드라는 말을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한 코드들인데요. 이렇게 파이썬, C, 자바만 나와 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결국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헬로 월드를 프린트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미 언어를 배우고 있는 배우는 방법을 익히고 계신 여러분들께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도 결국 하나의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어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오답과 정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우신 여러분들 모두 컴퓨터 공학 전공자에게 필요한 역량 한 가지는 만족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음 네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론과 실습을 모두 해야 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당연하게 해온 것들에 의문을 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면 전공에 매우 만족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코드를 작성하는 수업이 많은데요. 오류가 발생해도 끝까지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와 약간은 유사한데요.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그 분야의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시로 컴공에 입학하진 않아서 생활기록부 쪽으로는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아서 그쪽은 도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전공을 했고 고학년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제 주변에 수시로 들어온 주변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네 가지 활동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본인이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해보았다. 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이쪽을 공부하셔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공부를 하셔서 고등학생 부문 프로그래밍 대회를 목표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매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순위권에 든 학생에게 입학 시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이제 학업 이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학부에서 다시 처음부터 배우기 때문에 꼭 이걸 무조건 공부하고 가야 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컴공에 정확히 어떤 분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일단은 가볍게 훑어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간단히 이제 현재 나온 스타트업이나 뭐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휴대폰 개발 프로그래밍 업체라던가 이런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는 케이스 스터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당근마켓 같은 어플에서는 이 어플에서는 뭐 소비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좀 더 살펴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공부를 한다면 컴공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 같이 직접 개발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앞에 이제 나온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이제 얻은 그런 서비스적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간단한 정말 토의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본인이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거 간단하게만 해서 개발 직전 단계까지만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컴공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연 자료에 나온 분야들을 한 번씩 찾아보고 관심 있는 부분을 골라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 공부를 할 때에는 요즘 인터넷에서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웹사이트죠. 그리고 유튜브나 깃허브에 관련 기초 설명 동영상이나 참고 코드들을 찾아봐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 만약에 이제 찾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좀 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서적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저와 이메일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컴퓨터공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만큼 크게 거창한 전공은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외고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모두 가능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고 출신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는 연구실에도 계시고 제 동기 중에서도 꽤 있고 저와 이제 고등학교 동기였던 친구도 이제 컴공에 들어와 있는데요. 대전외고의 컴공 문은 제가 열었으니 여러분들은 그 열린 문으로 이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 피하지만 마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그동안 후배 공학자분들을 위해서 문을 좀 더 열게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컴공이지만 제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인공지능이어서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걸 쉽게 얘기해보면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을 컴퓨터 공학에서 보는 시각은 이제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현하는 방법에는 이제 룰 베이스 시스템이랑 머신러닝이 있는 건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개념만 보시면 이 룰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어떠한 뭐 이미지라던가 그런 이미지를 예를 들게요. 이미지의 특징을 이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다 풀어 쓴 겁니다. 이 이미지는 뭐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인데 고양이의 귀는 뾰족하고 고양이의 뭐 수염이 길고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나열해서 이 인간이 가진 특징으로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컴퓨터에 주입을 해서 이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란 방법은 이제 똑같이 해도 컴퓨터에다가 인간이 뽑아낸 그 정보들, 인간이 뽑아낸 얘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컴퓨터에 똑같이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습시킨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 대한 특징을 다 뽑아서 학습을 시켰다. 그러면은 다른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얘가 고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로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딥러닝인데요. 이 분야는 이제 머신러닝의 하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엄청 크고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따로 떨어뜨려서 보기도 합니다. 이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은 저희가 이제 인간이 직접 피처 특징들을 뽑아서 컴퓨터에게 집어넣는다고 했죠. 근데 이 딥러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컴퓨터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미지를, 고양이 사진을 수백 장, 수천 장을 컴퓨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아, 얘가 고양이구나. 얘 고양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를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은 블랙박스라고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인간이 그냥 그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이제 즉 컴퓨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도 학습이란 거는
가장 결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얘는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양이는 사진을 주고 얘는 고양이 사진이야. 또 다른 사진 주고 얘는 강아지 사진이야.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야 라고 하면 정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와 달리 비지도 학습은 이제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주긴 주지만 얘가 고양이인지 얘가 강아지인지는 알지 못해요. 대신 수천 장, 수만 장의 사진을 보고 스스로 그 사진 안에서의 관계를 학습하면서 나중에는 얘가 고양이일 것 같아, 얘가 강아지일 것 같아 라는 학습이죠. 이제 지도학습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굉장히 직접 정답 입력해줘야 되는 수고가 없기 때문에 많이 요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가지도 학습만으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긴 아직 어렵고요. 얘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 그 데이터를 좀 더 완전히 학습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 사진이 너무 적어요. 얘가 고양인데 고양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수천 장, 수만 장의 사진이 필요한데 수백 장의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사진을 더 여러 번 보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백 장의 사진을 더 많이 보면 수만 장의 사진을 본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게임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점수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승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전략은 알려주지 않아요, 컴퓨터에게. 다만 여기 게임에서 어떤 지점에 다다르면 얘가 포인트를 얻는다던가 이런 일종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게 보상을 얻는 방법이구나를 깨닫고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자연어 처리라고 보는데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영화 평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영화는 예를 들어서 스릴러 영화에는 어떤 사람이 주로 어떤 평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고요. 컴퓨터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사진이나 동영상 사진을 학습해서 사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분야, 굉장히 넓은 분야이고요. 로보틱스는 이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로봇 개발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음성인식은 외국어 번역, 이제 음성 번역이라던가 네이버 클로버 그 AI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언어를 학습을 해서 이 녹음 파일을 계속 학습을 해서 이거는 이런 뜻을 가진 언어구나 이런 거를 학습을 해서 활용하는 분야고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헬스케어인데 환자의 정보나 환자의 그 건강 상태나 이런 거를 수집을 해서 기계를 학습시키고 이 환자가 나중에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다. 요 병에 걸릴 확률은 몇 퍼센트며 이 발병률과 연관된 이 발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과 관련된 다른 질병엔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로는 사진이 하나 빠졌네요. 그 진로는 이제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석사나 박사 이상을 많이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학부 수준으로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석사, 박사를 마치게 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산업계로 가서 이제 회사에서 연구직이나 개발직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을 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에 계속 남아서 연구원이나 교수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공학 이제 설명에서 넘어와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어,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학생이 적게 왔는데 아무래도 컴공하면 컴퓨터, 공대, 수학, 물리?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문과였고, 저도 완전 문과였고, 저도 수학 성적이 안 좋았던 어,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컴퓨터 공학은 그렇게 수학을 많이 배우지도 않고 수학을 정말 필요한 얕게만 배우고 물리는 정말 1학년 때 공대생이 알아야 할 물리 이 정도로만 딱 한 번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한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결국 언어기 때문에 이미 언어를 배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전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컴퓨터 공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